자, 13회 문제 보겠습니다. 일번 우리나라 예산에 관한 다음 설명 가운데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박스에서 기업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지만 예산안은 정부만 제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행정부 제출 예산제도예요. 행정부만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안은 국회의원도 제출할 수 있고 정부도 제출할 수 있죠. 맞습니다. 기억의 내용. 님,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서 제의 요구할 수 없다. 우리나라 예산은요, 의결주의예요. 국회 의결을 거치면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확정이 돼버린 거니까.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서 제의 요구할 수 없다. 또는 이 표현은 제의 요구할 수 없다는 얘기는 거부권 행사할 수 없다. 같은 표현이에요. 디귿, 법률안과 예산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후 공포 절차를 거쳐야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은 공포 절차가 필요하지만 예산은 공포 절차가 필요가 없어요. 국회 의결을 거치면 확정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1. 국회는 정부 예산에 대해서 심의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국회는 정부 예산에 대해 심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국회에서 심의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는 기업과 니은이 맞다. 2번 신행정론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은 것은. 자, 제가 신행정론은 특징이 고적이 탈출해서 붙잡혔어요. 반정을 일으켰는데 붙잡혀갖고 차명에 처해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는 뭐야? 고객제한, 그 표현이야. 적은 적실성. 적실성. 그 다음에 탈관료제. 반실증주의. 정은 정책제한. 정책제한. 그 다음에 시민 참여. 형평성. 가 틀렸네요. 나 사회적 형평성 맞죠? 합리성이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을 중시합니다. 그러면 합리성의 중시는 어디에서? 행태론에서 합리성 중시했습니다. 행태론. 그 다음에 나 실증주의에 관심이 아니라 반실증주의.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은 신공공서비스론의 시각이죠. 그 다음에 정책지향적 행정론 맞습니다. 사회적 적실성, 그 다음에 기술성인 처방성, 대응성을 강조하고 있다. 적실성, 기술성인 처방성, 대응성을 강조한다. 다 맞죠? 심에 참여 강조하고 있어요. 나, 바, 사, 아, 이 내용들이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들입니다. 나, 바, 사, 아. 자, 3번. 공공선택론의 접근 방법에 설명해서 옳은 것은 공공선택론의 1번. 정부와 시민사회, 시장 간의 신뢰와 파트너십을 전제하고 이를 중시한다. 정부, 시민사회, 시장 간의 신뢰와 파트너십을 전제하고 이를 중시한다. 이것은 거버넌스죠. 거버넌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 행정현상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서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환경적인 제요소와의 관련성 속에서 행정 상태를 연구하고자 하는 개방체제의 접근법이다. 개방체제의 접근법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제필요소의 생태론, 그 다음에 체제론 이런 것들이에요. 생태론과 체제론. 3번. 정당이나 국가, 사회 전체적인 선호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유기체적 접근법보다는 개인의 선호나 개인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인의 선호, 또 개인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대표적인 이제 관료, 정치인들, 그 다음에 시민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이라고 표현했잖아.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 관료, 정치인, 시민들 이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기체적 접근법보다는 개인의 선호나 개인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오케이? 공공선택이론에서.
4번 인간 행동의 의미와 동기, 즉 의도가 결부된 의미 있는 행동과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연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건 뭐예요? 현상학의 접근입니다. 인간 행동의 의미와 동기, 즉 의도가 결부된 의미 있는 행동과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연구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현상학의 입장이에요. 자, 3번에서는 옳은 것은 3번. 4번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 1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해야 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해야 된다. 맞는 표현이죠?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고 3번, 2011년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제도가 되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여러분들, 주민참여예산제도는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가 이루어집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4번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평가할 수 있다. 오케이. 자, 4번에서는 3번이 틀렸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되는 거니까. 자, 다음 5번. 정책문제의 구조화 기법에 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책문제의 구조화라는 것은 정책문제를 구체화시키는 거죠. 3종 오류를 방지하는 거예요. 정책문제의 구조화라는 것은 정책문제를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3종 오류를 방지한다. 1번 계층 분석. 여러분, 계층 분석은 뭐하고 연관인데? 계층 분석 원인 분석이에요. 오케이? 두 번째, 분류 분석에 관한 거죠. 이 분류 분석은 당면 문제를 구성 요소로 분해하는 겁니다. 당면 문제를 구성 요소로 분해한다. 부동산 문제. 부동산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어? 아파트도 있고, 땅도 있고, 오피스 건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일본은 땅값이 폭등해서 나타난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파트값이 상승해서 주로 나타난 문제다. 이게 분류 분석에 관한 거야. 3번 유추 분석은 과거의 사례를 유추해서 분석하는 것이고 4번 경계 분석은 문제의 위치, 기간, 또 범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 경계 분석에 관한 것이에요. 그럼 1번 계층 분석이란 문제에 대한 간접적이고 불확실한 원인에서 직접적이고 확실한 원인을 차례차례 계층적으로 확인하는 기법이다. 맞죠? 2번 분류 분석은 정책 문제의 존속기간, 형성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포화, 표본 추출 기법이 사용된다 그러는데 이것은 경계 분석에 관한 것이에요. 정책 문제의 존속기간, 그 다음에 형성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포화, 표본 추출 기법이 사용된다. 이것은 경계 분석. 분류 분석 아까 얘기했잖아. 당면 문제를 구성 요소로 분해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유추 분석은 유사한 문제에 대한 비교와 유추를 통해서 특정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기법. 유추 분석. 4번 경계 분석이란 문제의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문제의 위치, 범위 등을 명확히 해서 문제의 주요 국면을 간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기법. 경계 분석. 5번은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틀렸어요. 계층 분석, 분류 분석, 유추 분석, 경계 분석 이런 내용들. 특히 혼동하면 안 되는 게 계층 분석은 원인을 규명하는 원인 분석에 관한 것이다. 자, 6번. 정책 결정 과정 및 정책 결정의 권력 모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연결한 것은 자, 가에 보니까 헌터의 명성 접근법은 지역사회 권력 구조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것으로서 사회적 명성 있는 소수자들이 결정한 정책을 일반 대중이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여러분들 이 미국의 통찰의 토론에 보면 밀스하고 헌터 두 사람 나오죠. 밀스는 지위 접근법을 주장했어요. 그 다음에 헌터는 명성 접근법. 그리고 이 밀스는 국가 차원에서의 엘리트 이들을 규명했다라고 한다면
헌터의 명성 접근법은 지역사회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합니다. 가는 맞는 표현이죠? 이슈 네트워크 모형에서는 국가와 이익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이 이슈를 통해서 매우 안정되고 협력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슈 네트워크는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참여자들 간에. 그죠? 안정적이고 협력적으로 이루어진다? 정책 공동체의 특징이죠. 정책 공동체도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철회상각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각각. 공공이익집단론은 공익을 주장하는 집단의 이익이 우선시된다는 것을 핵심 개념으로 하며 이는 엘리트 이론에 대한 반발로 제기된 이론이다. 공공이익집단론은 엘리트 이론과는 관계가 없어요. 엘리트 이론의 반발 이것과 관계없이 이 공공이익집단론, 공공이익을 주장하는 공익을 주장하는 집단의 이익이 우선시된다. 다원론의 시각에서 나오는 거죠. 초기 다원론. 신다원주의는 정부의 능동적이고 전문적 지위로 인해서 정경 유착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기구의 집중화를 꾀한다. 신다원론하고 다원론의 차이는 뭐냐? 다원론은 정부는 중립적 심판자로서 역할이기 때문에 소극적이에요. 그렇지만 신다원론은 정부의 능동적 역할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특권을 인정해줘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정부의 능동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신다원론의 입장이다. 다원론하고 신다원론 차이가 있습니다. 다원론이 중립적이면서 중립적 심판자로서 소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신다원론은 정부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신다원주의는 정부의 능동적이고 전문적주의로 인한 정경유착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기구의 집중화를 꾀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경유착의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이를 방지하고자 한다면 정부기구의 분권화를 꾀야죠. 집중화가 아니라. 그래야 정경유착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차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6번에서 옳은 것은 가의 내용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응? 특히 여러분들 다원론하고 신다원론 구분하셔야 됩니다. 특히 신다원론 입장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가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기업의 특권을 인정하는 이런 형태의 특징이 바로 신다원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6번은 가만 맞다. 자, 7번 볼까요? 비용 편익 분석에서 사업 대안의 비교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업, 내부 순위는 순현재 가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OX. 응? 틀렸죠? MPV가 0이 되는 거죠. 응? 이걸 표현하는 거잖아. MPV가 0이고 비용 편익 비율이 1이 되는 할인율.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 여기서. MPV가 0이고 비용 편익 비율이 1이 되는 할인율. 내부 수익률보다 순현재 가치법이 오류가 적다. 왜냐하면 이 내부 수익률은요, 투자 수익률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할인율인 이자율하고 연관시켜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만 순현재 가치는 단순하게 편익 현재 가치에서 비용 현재 가치를 빼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순현재 가치법이 오류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디귿, 내부 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적다면 일단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내부 수익률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투자 수익률. 투자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이에요. 이게 기본 할인율도 기본 할인율이지만 사회적 할인율. 사회적 할인율. 할인율은 뭐로 이해를 하라고? 이자율로 이해하라고.
할인율은. 그러니까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기본 할인율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이자율보다 크다면 그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 이건 투자 수익률이니까. 곧 이 얘기는 뭐냐면 사회적 할인율하고 기본 할인율을 비교해 보면 기본 할인율이 더 높아요. 이 사회적 할인율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주는 이자율, 이게 사회적 이자율이에요.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주는 이자, 이게 사회적 할인율 또는 사회적 이자율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보다 크다면 내부 수익률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요거하고 요걸 구분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응? 지방채 발행을 통해 주는 이자율, 그거보다 사회적 이자율이에요. 이건 민간 기업에서 주는 이자율이고 민간 은행에서. 그렇다면 디귿 내부 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적다면 일단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OX 틀렸잖아. 내부 수익률의 투자 수익률은 사회적 할인율보다 커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야 경제성이 있는 거지. 리얼 적용되는 할인율이 높을수록 미래의 현재 가치는 낮아지게 된다. 적용되는 할인율이 높을수록 미래의 현재 가치는 낮아진다. 맞잖아.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 가치는 작아지는 거예요. 할인율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이자율이 3%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0만 원이 있으면 1년 뒤에 얼마예요? 103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에 100만 원은 이자율만큼 할인이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약 얼마? 97만 원 이 정도 된다는 거야. 3% 할인율이 적용됐을 경우에. 그러면 5%면 얼마가 돼요? 약 9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된다? 작아지는 거죠. 할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현재 가치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높아지면 먼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가치가 대폭 줄어버리니까. 그래서 할인율이 높아지면 장기적 사업보다는 단기적 사업에 치중합니다. 자, 리을 적용되는 할인율이 높아지면 미래의 현재 가치는 낮아지게 된다. 맞습니다. 미음 순현재가치법에서 순현재가치가 큰 값을 가질수록 우수한 대안이지만 편익 비용 비율이나 내부 승률법에서 내부 승률은 적을수록 우수한 대안이다. 여러분들 내부 승률은 투자 승률이라고 그랬잖아. 투자 승률은 높아야만이, 투자 승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유리한 대안 아니겠어요? 우수한 대안이고, 그렇죠? 투자 승률은 높아야 돼요.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거나 비용 편익 비율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맞죠? 네. 여기서 옳은 것은 니은, 리을, 비읍 이렇게 맞습니다. 다른 내용들도 정리해둬야 돼요. 내부 승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커야만이 경제성이 있다. 또한 미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부 승률은 크면 클수록 우수한 대안이다. 이런 표현들. 7번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8번. 그래도 여유가 좀 생겼네요. 자, 8번 봅시다. 8번 문제 보시면 정책평가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으로 나뉘는데 보기 1, 2, 3의 각 하위 개념과 그 정의 또는 이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 요소별로 옳게 짝져진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기 1에서는 역사적 요소, 회귀 인공 요소,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이렇게 비교했죠. 각각 역사적인 요소, 이것은 내적 타당성 저해, 외적 타당성 저해.
내적 타당성 저유인이죠. 그죠? 그 다음에 회귀 인공 요소는 내적 타당성 저유인이에요. 왜냐하면 외적 타당성 저유인은 이것만 기억하면 되니까. 그래서 다에 나와 있는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이 외적 타당성 저유인입니다. 오케이? 자, 보기 2를 볼까요? 가. 실험 기간 동안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 인한 오류. 역사적 요소죠? 역사적 요소잖아. 나. 연구 기간 중에 집단으로부터 이탈 등 두 집단 구성상 변화에 의한 오류. 그러면 상실 요인이라고 표현해요. 실험이 진행되는데 실험 집단에서 일부 탈락해서 상실된 거야. 다 실험 직전 단 한 번에 측정한 극단치에 의해서 개인들을 선발하면 다음 측정에서는 그들의 평균치가 덜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오류. 회귀 인공 요소에 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실험 직전 이렇게 한 번만 측정하면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나. 두 집단 간의 동질성이 있지만 사회적 대표성이 없어서 일반화가 곤란하게 되는 오류. 뭐예요? 요걸 말해요. 표본의 비대표성. 표본에 있어 사회적 대표성이 없다. 그 말이야. 반복된 실험 조작에 익숙해짐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오류. 호손 효과죠. 응? 그렇다면 보기 1도 가나다고 보기 2도 가나다. 자, 역사적 요소 보기 2에서 뭐 가가 돼야죠. 그 다음에 내적 타당성 저유인입니다. 그 다음에 회귀 인공 요소 다. 그 다음에 내적 타당성 저유인.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은 아까 보기에 많은 호손 효과가 아니라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이에요. 자네가 얘기하니까 나도 따라서 얘기하네. 호손 효과는 이런 거야. 네, 그렇죠. 본인들이 지금 실험 대상이라는 걸 알고 있게 되면 자연스러운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호손 효과고,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은 반복된 실험 조작이 익숙해짐으로써 발생한 우리 이게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이것은 외적 타당성 저유인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옳게 연결하면 몇 번? 4번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 개발한다고 지금 한참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실험을 진행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원숭이 있잖아요. 원숭이를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이제 개발할 백신 있잖아. 그걸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그걸 이제 주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전염을 시키고 나서 그 백신 약을 투입하고, 한쪽은 투입을 안 하고 해가지고 그 차이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실험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가 바로 실험이잖아.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그 약을 투입해보고 한쪽은 그 약을 투입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타난 결과를 비교하겠지. 비교해가지고 만약에 이쪽 그룹이 그 약을 투입한 이쪽 그룹이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퇴치가 됐다 그러면 그 약 효과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실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응? 그러한 것들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실험이에요. 실험. 응? 자, 지금 연결했던 그 내용들을 같이 확인하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9번. 허즈버그의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의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가? 1번.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위생 요인에 해당한다. OX. 원만한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위생 요인입니다. 불만 요인이에요. 혼동하면 안 돼. 만족 요인 아니야. 2번. 동기 요인이 없을 경우에는 구성원에게 불만을 초래하지만 이것이 잘 갖춰졌다고 직무수행 동기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자, 2번의 내용은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불만 요인이 없을 경우에 구성원에게 불만을 초래하지만 이렇게 표현하죠. 불만 요인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응?
불만 요인이 충족되지 못하면 구성원의 불만을 초래하죠. 이것이 잘 갖춰졌다고 직무수행 동기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동기 요인이 없다.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돼. 응? 불만 요인이 충족되지 못하면 구성원에게 불만족을 초래하지만 이것이 갖춰졌다고 해서 직무수행 동기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어? 3번 조직 구성원에 만족을 주는 요인하고 불만을 주는 요인은 상호 독립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4번 만족에 반대는 불만이 아니라 만족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 그래서 9번에서는 2번이 틀렸어요. 동기 요인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불만 요인이 충족되지 못하면 구성원의 불만을 초래하지만 이것이 잘 갖춰졌다고 직무수행 동기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자, 10번. 윌리엄슨이 주장하는 거래비용 이론의 내용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것이 조직 이론의 분류상 결정론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직의 행동은 환경에 대한 종속 변수라고 본다. 거래비용 이론은 결정론입니까? 이것은요, 조직 경제학에서 나오거든요. 조직 경제학. 대표적인 주인 대리인 이론, 거래비용 이론 두 가지가 조직 경제학이잖아. 다 결정론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결정론이기 때문에 조직은 종속 변수로 봅니다. 환경에 대한. 2번. 거래 비용의 외부화를 통한 비용의 최소화를 꾀하는 이론이다. 거래 비용의 외부화, 이것은 시장을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 거래 비용 이론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 조직론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의 내부화를 통한 바로 비용의 최소화를 꾀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거래의 외부화가 아니라 거래의 내부화, 이것을 통해서 비용의 최소화를 꾀하는 이론. 이게 거래 비용 이론입니다. 3번. 내부 조정 비용이 거래 비용보다 작으면 조직의 통폐합이나 내부 조직화가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부 조정 비용이 작으니까. 만약에 거래 비용이 작다면 거래를 통해서 하는 것이 낫죠. 시장을 통한 거래를 할지 이런 것들을. 근데 내부 조정 비용이 거래 비용보다 작다면 조직의 통폐합이나 내부 조직화가 더 효과적이더라. 이런 얘기야. 4번. 윌리엄스는 거래 비용 이론에서 계층제가 시장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를 계층제가 적응적이고 연속적 의사결정을 용이하기 위해서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완화시키기 때문이라고 본다. 계층제죠? 여러분 품위제라고 들어봤어? 자, 품위세를 작성해서 이쪽으로 올려요. 여기 결제 받아요, 계좌. 또 올라가서 과장 결제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국장 결제 받고,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제 받고, 그러면 결정이 이루어지면 담당자에 내려오죠? 그러면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어? 이걸 여기서 말하는 품위제라고 표현하는데, 그거 4번 보세요. 윌리엄스는 거래비용 이론에서 계층제가 시장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를 계층제가 적응적, 연속적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적응적이면서 연속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 결정에 여러 단계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니까 한 사람의 어떤 그 단점이나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잖아요. 자, 여기 그 품위서가 올라왔는데 문제점 있으면 보완해 주겠죠. 또 올라가면 여기서 또 보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런 면에서 계층제가 시장보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응? 자, 10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내용입니다. 오케이? 10번에서.
학생들이 그 동영상 강의 듣고 와서 이제 수업 듣는 학생들이 있어요. 보면 이제 뭐 공단기 선생님들 강의 듣고 와서 강의 듣는다든지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요 적중률이 높다고 얘기를 해요. 적중률이. 글쎄요. 뭐 그건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선생님들은요 다 압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왜? 빠지면 안 되니까.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몇 시간이 됐건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그런 건 신경 안 써요. 아셨어요? 전부 다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야 어쨌든 거기서 다 나올 거 아니야, 시험이. 자기가 가르치지 않은 데서 시험이 나왔다. 이러면 안 되니까. 이게 다 커버를 해야 돼요. 더군다나 행정학이 얼마나 범위가 넓습니까? 그걸 수용하는 학생들은 어떨까요?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공부해야 될 시간과 양이 얼마나 많겠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요, 그 노량진의 유명한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것에 한 내가 볼 때는 50%밖에 안 돼요. 공부하는 양이나 시간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효과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강의에 이제 녹다운이 돼버리는 거죠.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단과 그러면 100강이 넘는데, 예? 한 강도 뭐 강의 시간이 뭐 60분, 70분 막 이렇게 되고, 그런 강의들이 100강이 넘어요. 그거 언제 소화하겠습니까? 그러니 수박 거달기식으로 막 듣고, 그 언제 정리해? 내가 볼 때는요, 그 굉장히 진짜 치명적이에요. 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약간의 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얘기한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친구들이 와요. 수업을 듣기 위해서. 보면.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죠.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든 노량진 또 유명한 선생님들이니까 막 거기 쫓아가서 수업 듣고 동강 듣고 그러는데, 그렇게 성공한 친구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합격 많이 하지 않느냐? 합격을 많이 하죠. 왜? 많은 친구들이 그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합격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합격률을 따져보면 내가 볼 때는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11번 봅시다. 다음, 공공수업에서의 성과 지표와 그 예시가 바르게 연결된 거. 기억, 건설된 댐. 니은, 댐 건설을 위해서 이용된 자원. 디귿, 농업용수 확보. 리을,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 미음, 공사 진척률. 이렇게 표현인데, 제일 먼저 투입 지표가 되어야겠죠? 투입 지표는 뭐냐면, 댐 건설을 위해서 이용된 자원. 이게 투입 지표예요. 그 다음에, 그 댐에 대한 공사 진척률. 이게 과정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산출 지표는 뭐냐면, 댐이 건설됐어. 자, 댐이 건설됐으면 이제 이게 산출 지표야. 영향 지표가, 결과 지표가 농업용수를 확보하게 된 거야.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죠? 그러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거야. 그런 과정이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투입 지표는 니은, 미음의 과정 지표, 기억의 산출 지표, 그 다음에 결과 지표예요. 산출 다음에. 그래서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바로 결과 지표가 되는 거고, 그거에 따른 영향이 농업용수를 확보하게 되니까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농가 소득도 안정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영향 지표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설명했던 내용하고 연관해서 쭉 연결시켜보면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 그러니까 산출 다음에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게 결과지표야. 그리고 2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영양지표인 거예요. 각각. 산출 이후에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게 결과지표고 2차적인 것은 영양지표에 관한 것이다. 자, 12번. 이런 것도 있어요. 도로가 건설되었다. 산출지표죠? 도로가 건설됐어요. 그러면 두 지역 간에 도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건 결과지표죠? 그럼 두 지역 간에 도로 소통이 원활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이동도 빈번하고 경제적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두 지역의 경제 발전을 가져왔다. 이건 뭐야? 영양지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산출지표 이후에 1차적인 게 결과지표고 2차적인 것이 영양지표에 관한 것들이에요. 12번. 다음 보기에 제시된 행정학 계보에 관한 서술 내용 중 옳은 겁니다. 기억, 과학적 관리법의 반작용으로 나타난 인간관계론 능률 이념을 비판하고 있다. 과학적 관리론은 기계적 능률이지만 인간관계론은 사회적 능률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론에서도 능률을 강조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사회적 능률의 측면이고. 니은 자연과학적 연구 방법을 취하는 행태주의는 원리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말하는 원리주의란 고전적 조직이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전적 조직이론의 관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 행태주의에서는 바로 이 자연과학적 연구 방법을 취하는 행태주의는 원리주의에 대한 비판을 출발했다. OX.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취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실증적 연구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연과학적 연구 방법을 취한다는 것은 그러므로서 원리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다. 오케이? 디귿. 행정의 가치 중립성을 비판한 신행정학파는 행정의 경쟁원리 도입을 주장한다. 행정의 경쟁원리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의 시각입니다. 신공공관리론. 리을. 신공공관리학파는 거래비용이론, 대리인이론 등 제도 경제학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맞죠? 미음. 뉴 거버넌스 학파는 공공문제를 참여와 네트워크 방식으로 해결할 걸 강조한다. 뉴 거버넌스에서는 공공문제를 참여와 네트워크 방식으로 해결할 걸 강조하고 있다. 맞죠? 니은, 리을, 미음 이 내용들이 여기서 옳게 설명된 그런 지문들입니다. 니은, 리을, 미음. 13번. 다음 공직윤리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직윤리의 가치 기준으로서 공익의 과정설은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통해서 공익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주목한다. 과정설은 2번 공직에서 이해충돌 회피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공직자가 국민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된다. 공익과 사익에 대한 이해충돌을. 3번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을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면 비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 아니라 5년이에요. 비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되고 고위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이 제한돼요. 고위공직자는. 오케이? 4번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맞잖아요. 이 부패 방지에 관한 법률을 보면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시행되고 있고 또 하나 국민 감사 청구 어디에다 청구한다고 그랬어? 감사원에 청구한다고 그랬죠? 이것도 규정되어 있어요. 또 하나 방금 얘기했던 비면직자 취업 제한 규정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13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틀렸어요. 14번 경력개발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경력개발의 원칙은요.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 경력개발에 관한 것입니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그래서 그러한 경력개발의 원칙에는 적재적소의 원칙, 승진 경로의 원칙, 그 다음에 경력개발을 위해서 3번에 나와 있는 것은 외부 충원이 아니라 내부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는 내부 인재 양성의 원칙이에요. 인재 양성의 원칙. 4번은
직무 중심의 경력 개입 이걸 세우고 직무에 요구되는 필요 역량의 개발에 중점을 둔다. 직급이 아닌 직무 중심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개방 및 공정 경쟁의 원칙, 그 다음에 자기 주도의 원칙 이런 내용들이 경력 개발의 원칙에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가장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 4번이에요. 뭐냐? 직급이 아니라 직무 중심의 경력 계획을 세운다. 오케이? 직무 중심으로. 3번에 이 인재 양성은 외부에서 인재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원칙. 3번이 틀렸습니다. 오케이? 그 외에 적재적소의 원칙하고 그 다음에 승진 경매 원칙 이런 내용들. 13회까지 풀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저기 좀 미스가 난 게 있는데 14회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4회 1번이요. 예산 집행의 신축성 보장을 위한 제도의 설명으로서 적절치 않은 거 이렇게 고쳐놓으세요. 적절치 않은 거.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에서요. 사바스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유형별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는데 3번에서 민간 부분이 생산자이고 공공 부문이 공급자인 경우의 예로서 민간 위탁과 허가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이렇게 고쳐놓으세요. 민간 부분이 생산자이고 공공 부문이 공급자인 경우의 예로서 민간 위탁하고 허가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있다. 그래도 오늘 대성공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뒤에 문제 여러분들 다음 주 풀어오세요. 다음 주 우리 전체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지방직 국가직 이제 발표가 다 됐으니까 차분하게 그 시험에 맞춰가지고 정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